안녕하십니까, 이정호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얘기를 해서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흥미있는 얘기에 대해서 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과학이 찾은 고조선의 발자취여니까 그 고조선의 고향이 어디냐, 우리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내용을 한번 같이 상의를 하는데, 제일 먼저 적용하는 건 고향은 그동안의 아시아 중에서 극단에 있는 동이 지역이라고 하는 데까지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의 점점이 찍어 가서 어디가 근거지고 왜 그렇게 되고 우리가 언제 함께 가볼 수 있느냐, 뭐 지금이라도 갈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같이 설명을 하는데, 그동안 고조선 당군왕검 단자만 하면 그냥 핏대를 올리고 이러는 게 상당히 많았었죠. 삼국유사에 의하면 군의 그 삼국유사를 쓰신 이련 스님의 그 내용을 보면 이렇답니다. 당군은 처음에 아사달, 이게 평양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좌우간 평양성에서 그 개창을 했고, 그 다음에 아사달인데 백악산의 아사달로 갔답니다. 세 번째로 장단경으로 가고, 그런 다음에 아사달에서 다시 평양성으로 돌아왔다. 이게 이 천도가 세 번 뭐 이렇게 되는데 연대가 만만치 않아요. 상당히 깁니다. 뭐 심지어는 2000년도 되고 뭐 이런 정도였는데, 이런 거를 한번 철저하게 그게 무슨 소리냐 한번 이제서부터 여러분하고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동안의 당군에 대해서 핏대를 많이 세우고 하는 내용이면 삼국유사를 1281년서부터 1283년이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았습니다. 당군은 4300년, 4000년 전이 넘는데, 이련 스님이 이 인각사에서 편찬을 했는데, 요런 내용을 다시 한번 이것을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한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인간 세상을 자주 내려다 보았다. 환인이 이제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3000명과 3명의 천보인과 같이 지상으로 내려가 바람을 다스리는 풍백, 비를 다스리는 우사, 구름을 다스리는 운사에게 농사와 생, 질병, 형별, 선악 어쩌고 저쩌고 인간살이에 관한 360가지의 일을 다스리기 위해서 정치와 교화를 베풀었다. 뭐 말은 아주 상당히 대단합니다. 이때 좀 헷갈리는 게, 곰과 호랑이가 나타나서 환웅에게 얘기를 해서 사람이 되다고 하자 환웅은 쑥과 마늘을 주고, 동굴에서 햇빛을 보지 않고 100일 동안 먹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참 헷갈려요. 곰은 그것을 먹고 기다려 웅녀가 되었지만, 호랑이는 예이 더러워서 못 먹겠다, 나가버려서 말하자면 호랑이는 사람이 못 되고 이제 곰은 웅녀가 됐는데, 웅녀가 꽤 이뻤나 봐요. 그래갖고 웅녀에 반해 잠시 인간 모습으로 지내면서 웅녀와 혼인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유명한 우리의 선조이신 단군 왕검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우표에서 보니까 뭐 곰하고 호랑이한테 딱 쑥하고 마늘을 갖다 주는데, 좌우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왜 지금까지 콕튀도 파튀도 우리 역사를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단군 시기가 아주 삼국유사에 쓴 게 아주 헷갈리는 게, 단군 시기를 요임금 즉위 25년을 무진년으로 간주해 기원전 2333년을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의 능력이 참 대단합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보면
반내림해 갖고 4,000년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4,333년에 반올림해서 5,000년이라고 그래요. 원칙으로 수학으로 따지면 4,000년이 맞는데 우리는 계속 반만년이라고 버틴 겁니다.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에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에는 기록상의 얘기는 뭐냐면 환인이라는 말입니다. 환인은 불교에서 석가 제환인타라 또는 제석환인을 의미하는데 보통 제석천 또는 인타라로도 불린다. 인드라는 마루뚜나 바유를 거느리고 풍백, 우사, 운사를 다스린다. 뭐 지금 얘기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걸 이해를 하실 겁니다. 환인과 환웅은 단군 신화가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 도교도 플러스가 됩니다. 또한 인드라는 천중신으로 정복, 낙하의 뜻이 있으며 인도인의 수호신 리그베다 창가의 반 이상이 인드라 신에 대한 창가다. 특히 인드라는 불타에 귀한 신이며 불교의 전적에서도 석재환이, 석재, 제석으로 많이 나타난다. 한마디로 불교가 태어난 후의 일로 비로소 불교는 기원전 5, 6세기에 나타나는데 바로 이 얘기가 당군의 기본으로 환웅하고 이렇게 되니까 지 아무리 봐줘도 불교가 생긴 석가정에서 기원전 500년이니까 2500년까지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학자들이 때로 저기를 내서 환인의 서자 환웅, 환웅의 아들 당군은 2500년 전으로 4200년, 4300년, 뭐 5000년, 반만년은 택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는 거죠. 2006년도에 교과서, 국사교과서에 이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뭐냐면 신석기 시대를 이어 한반도에서도 기원전 10세기경에 그러니까 3000년 전에 만주 지역에서는 이보다 앞서는 기원전 15에서 13세기니까 3500년 전에 청동기 시대가 전개되었다. 이런 얘기하니까 단군의 연대가 1000년이 더 이제 오르게 됐는데 이게 요순에서 그 유명한 이제 순임금입니다. 요순의 임금. 역사학자들이 그래갖고 시비 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들 지적을 박박 하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기원전 2333년이란 중국 신화의 요임금 때 얘기고 인문의 시대를 열었다는 것을 말하지 그게 진짜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동북공정에서는 지금 이거를 신화로 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또 얘기를 하는 거 단군의 어원이 말이 되느냐 하면서 호남 지역에서 샤만, 단골, 몽골어로 탱거리, 하늘, 사만의 제사를 주관한 천군과 연계된다. 이렇게 얘기를 되니까 4500년 같은 소리 한다. 그리고 이 실물로 봐도 청동기가 15세기, 10세기니까 당군은 청동기가 아니다.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연대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고구려에서는 처음에는 당군에 대한 의식이 고주몽이 이 당군의 뭐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몽이 천손이고 당군도 천손해갖고 그 맞노는 경우다. 그러니까 이제 연대를 천손의 연대를 당군하고 고주몽하고 같이 놔야 된다 그러면 2500년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런 그 문제점에다가 우리의 정사라고 보는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1145년에 써여졌는데 이게 이련의 삼국유사보다 조금 앞섭니다. 삼국유사에는 아예 당군의 단자도 안 나옵니다. 기록이 없어요. 이거는 무슨 소리냐. 삼국사기를 김부식이 쓸 때 4만만을 역사로 봤기 때문에 그 이전을 안 쓴 거예요.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련 스님은 뭐 좀 다르죠. 삼국유사 이승의 제왕기는 당군봉기를 이용해서 편찬시 했는데 이때도 이게 당군이 들어가는 거를 아주 말끔하게 보지 않는 거는 그 당시에 편찬시 몽골 한정
투쟁 기간이기 때문에 민족주의 성격을 이련선 스님이 넣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19세기 말에 단군 재인식으로 해갖고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고 신분의식을 넘어서 민족 공동체의 상징으로 단군을 설명을 한 거지 4500년은 택도 없다.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역사학자들이. 즉 단군이 우리의 예전서부터 4500년서부터 계신 게 아니라 이 이련 스님이나 등등 앞에서 근대하다는 단군 인식을 표명을 하는 데에서 우리들이 얘기하는데 역사로서는 그걸 보아 내동을 할 수가 없다. 바로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역사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이것만 너무나 잘 알려진 얘기인데 우리의 시초를 한민족을 이렇게 봅니다. 한민족을 북방의 예매 쪽과 남방의 한족으로 형성이 된다. 예매 쪽이 북방에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만주 중부와 서남부 한반도 북부의 근거지다. 고조선을 세운 조선족,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를 세운 부여족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고구려로 통일이 됐고 그 다음에 남쪽에 위치한 한족 뭐 잘 아시겠지만 사만이죠. 마한, 진안, 변안 등 한반도 남부에 위치해서 독자적인 신석기 및 청동기 문화를 했는데 이런 3개 집단으로 분리된 후 백제와 신라로 양립이 된다. 이런 다음에 우리의 그 예맥이고 이런 내용이 시경에 최초로 등장할 정도로 해서 이걸로 따지면 기원전 1000년적 그래서 3000년이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이제 역사학자들이 방방 뜨는 거죠. 이러다가 보니까 이런 사태가 생기는 겁니다. 뭐냐면 여태까지 역사적을 해갖고 신석기 시대를 이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10세기경에 만주 지역에서는 이보다 앞서는 해서 15세기 정도의 전개가 되었다. 그런데 더욱더 문제는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한다. 기원전 2333 어쩌고 저쩌고 좌우간 우리 청동기 시대를 기원전 10세기에서 15세기까지는 올릴 수 있지 모르지만 단군까지는 못 올린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다가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카더라가다니까 여기서 보시는 이런 아주 뭐 대단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이 밑에 있는 그림은 그 당시에 교장 선생님이 기독교를 믿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군상을 놓으니까 그 양반이 뭐 자기가 직접 부셨겠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머리를 갖다가 뭐 떼고 그런데 여러 군데에서 이런 이제 뭐 단군상 훼손 사건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200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교과서가 변하는데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신석기 시대 말인 기원전 2000년경에 중국의 요령, 러시아의 아무르강과 연해주 지역에서 좀 상당히 이제 구체적이에요. 여기에 덧띠새김육이 토기 문화가 앞선 빗사물문이 토기 문화와 약 500년간 공존하다가 점차 청동기 시대로 넘어간다. 이때가 기원전 2000년경에서 기원전 1500년경으로 한반도 청동기 시대가 본격화된다. 이때를 이 말을 한다면 4000년 정도로 청동기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인데 여기에 이 덤으로 들어간 플러스가 결정적인 게 고인돌도 이 무렵에 나타나 한반도의 토착사회를 이루게 된다. 이것이 아까 얘기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근거로 하면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기원전 2333인데 그것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 하나 건국하였다고 한다 해서 한다 세 자만 빼는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이와 같은 내용을 해서 지금의 학교에서도 적었는데 그 전에 그렇게
당군에 대해서 뭐 그 항의 오고 했는데 교과서로 들어간 이후에 반대가 없습니다. 완벽한 증거를 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말을 쓴 거에 대해서 2007년에 이 교과서고 이런 분들의 학자들이 완벽하게 대안을 해서 어떤 질문이 나와도 답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게 도대체 뭐냐를 여기서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당군은 실존이냐 아니다라든지 우리 역사가 아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교과서에서 진짜 그 격동을 와도 대안을 맡아서 반대를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반대에 대해서 상당한 자료를 갖고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역사학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대 국가가 성립이 되려면 그 당시에 글이 있든 아니든 하는데 대체로 이렇게 봅니다. 왕궁 건물의 존재가 있어야 된다. 대체로 최고 지도자 이제 왕이라고 보죠. 일상적인 거주 공간이 있어야 된다. 왕이라는 사람이 뼈대 있는 사람이 계속 사는 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는 데가 도시의 존재가 돼야 된다. 근데 도시국가 또는 연합 형태가 돼야 된다는데 뭐 도시국가 뭐 이러면 많이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곽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도시가 있으면. 그러려면 그것은 도시국가의 성격을 구분하는데 성곽은 왕을 포함한 지배계 계급들이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시설이다. 성벽이 있으면 성벽 자체를 전제국가가 존재했다는 것을 증거라고 인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보통 사람과 다르죠. 그러니까 죽어도 달라야 돼요. 이 죽어도 달라는 게 무덤입니다. 이 무덤을 하는데 대형 무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계급은 알라들하고 똑같이 묻히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같아서 지배계급들이 자신의 권위를 보이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다가 대형 무덤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야 하므로 전제국가가 아니면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데 하는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게 뭐냐? 바로 청동제입니다. 우리의 그 지식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발전 쭉 되는데 청동제 무기의 존재가 있어요. 청동제 또는 철제 무기 이런 것이 과학기술 기자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적인데 원시사회에서 무기는 짐승을 사냥하기 위한 생산도구에서 생산도구와 무기가 명백하게 분리가 되지를 않았죠. 예전에. 그런데 이제 원시상회에서 정착생활로 인해서 외부인과 마찰로 인해 방어 또는 공격 무기가 필요하니까 이게 무기가 생산도구에서 전투용 무기로 분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갖고 국가 단계에서는 외정학과의 전쟁을 위해 전투용 무기 제작이 중요하는데 이것은 청동기를 일반 사람들이 백날해서 어떻게 됩니까? 일반인이 다룰 수 없는 고도의 기술과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갖춘 데가 국가로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청동기의 중요성은 아주 간단합니다. 야공 기술을 확보해서 청동기를 궁극적으로 계급 분화의 원천이 된다. 말하자면 그동안 그 전까지 구석기 시대에서는 농경을 그러니까 전문으로 하지 않는 그러니까 거의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을 위주로 했는데 농사를 짓지를 않는 전문 직업인 고급 기술자가 등장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농사를 안 짓고 나름대로의 일을 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런 기구가 생기고요. 거기다가 농업은 독자적인 발명이 가능하지만 청동 등 금속 기술은 기술 전수가 필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 전수를 계속 내려주기 때문에 전문 기술을 무기로 한 특권층이 탄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거는 지금이도 마찬가지로 청동을 만들 수 있는 광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물 자원의 확보를 위한 계속 탐사와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어디 있는지 그게 다 떨어지면 딴 데를 찾아야죠. 이거는 무슨 소리냐? 미래를 예측하여 대비하는 체제와 인원이 필요되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라는 건 이렇게 교과서로만 되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거대한 마야하고 이 잉카 이 제국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피라미드를 치친이차 뭐 이런 등등에서 보면 마야 잉카는 부렁역에도 청동이 없는데도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마야나 뭐 잉카는 상당히 후대입니다. 연대가 한 2000년 정도 우리로 따지면 고구려 백제 신라 정도 되고 그 이전에 고조선 때는 이보다 훨씬 오래전임을 이제 뭐 이야기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서부터 왜 그렇게 예전에 당군이 실존이냐 아니냐로 그렇게 코피 터지게 싸우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2007년에 당군이 건설하였다 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의가 없었느냐 이거죠. 뭐 특별한 저기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역사학계에서 그 제시해서 교과서에 넣을 수 있는 단군 고조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 개연성으로 오는 거를 여러 가지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 첫 번째가 고인돌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5만여 개 고인돌, 실제로는 얼마 전까지는 한 10만 개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한 8만 개 이상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하여튼 현재로는 전 세계 5만여 개 고인돌 중에서 80에서 90% 이상이 뭐 동이족의 구역에서 나옵니다. 북방식과 남방식, 북방식, 개석식 뭐 용어에 따라서 뭐 시비 거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몇 가지 형태가 있다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고인돌 자체를 청동기로 인식하는데 이것이 국가 성립의 개연성이 있는데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거는 50톤 정도의 돌을 나무 석기로 채취한 거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한두 개는 모르지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다 그러면 금속재가 하여튼 필요하다.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 고인돌에 무덤 및 제사 기능이 있다는데 한국에서는 딴 나라하고 달리 부장품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고인돌이 보통 잘 알려진 뭐 북방식으로 했다가 여기에서 이게 다리가 길어요. 고생 아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다리를 조금 잘라요. 이러다가 보니까 요 다리도 힘이 드니까 아예 다리를 없애고 그냥 돌멩이로만 얹어놓고 그 밑에 뭐 무덤이라든가 이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시하는 건 청동기가 중요한데 고인돌이 청동기 하면 고인돌의 연대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거죠. 보면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의 남측에서 보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고인돌이. 근데 대충 보면 아까 저기를 보시는 거 마찬가지로 북방식은 좀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거는 우리나라에서 북방식이 저 북쪽에 그러니까 서울 근처로도 이제 우리가 뭐 저 북쪽을 저기로 한다고 하면 이제 남쪽으로 본다면 서울 근교에 북방식이 있고 그 밑에는 거의 남방식인데 여기에 부장품으로 비파형 동검이 들어가 있고 이런 내용에서 보는데 그러면 한국이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냐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징은 대형 고인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형 고인돌은 아무나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만만치 않게. 서울에서 가까운 강화도의 부근리 고인돌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그 강화도가 이쪽에 북방식이고요.
화순의, 이것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인데 화순의 핑메바위인데 여기서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돌멩이를 이렇게 밑에다가 내려놨는데 이게 한 300톤이 됩니다. 이 300톤을 1cm라도 올리려면 이거 끌어오든지 저러는데 300톤이라는 게 세계에서 이건 뭐 하여튼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더 저기 하는데 하여튼 핑메바위가 그렇습니다. 고창의 웅골라 고인돌이 하여튼 전체가 고창에 그냥 저 고인돌이 있는 정도인데 이것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또 저기는 고창의 웅골라 고인돌인데 그 마찬가지로 이것도 약 300톤 정도가 됩니다. 이게 여기서 태어나서 돌멩이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적어도 옆에서 끌고 오든가 옆에서 산지가 있더라도 예를 들자면 이 고인돌은 여기서부터 약 한 거의 500에서 1km 되는 데를 끌고 온 겁니다. 그랬는데 300톤이 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거를 우리는 징그럽게 많은데 여기서 보시면 서울 근처의 김포 검단입니다. 이거 보시면 북방식입니다. 근데 무너진 거죠. 검단에 아주 상당히 큰 게 있고요. 아주 우리나라는 그 많은 데에서 저기 했는데 그 제주도 밑에 있는 그 거기에다 가파도의 대형 고인돌이 있습니다. 가파도의 대형 고인돌에는 아무리 저거라도 여기에는 거주 여건을 보면 가파도에 있는 사람이 이 고인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원이 적단 말이에요. 이걸 끌려면 그 인원이 가파도에서 살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이 고인돌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거는 간단해요. 뭐냐면 그 어느 날 뭐 이걸 갖고 누가 고인돌 만들었는데 큰 고인돌 적었는데 뼈대 있는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을 전체에서 대기오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갖고 고인돌 가서 가파도에 가서 만드는 겁니다. 우리 그 민족에서 대형 고인돌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아주 집중적인 게 있었는데 가파도에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정말 놀랄 겁니다. 아주 적은 섬이거든요. 보니까 이러다가 보니까 한국에는 세계에서 유일한 제주도에 있는 하귀리에 해변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놀라운 거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울산 언양의 고인돌인데 무식하게 무게를 따져봐도 약 400톤이 됩니다. 이 400톤이 요거 보시면 이렇게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 400톤이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거를 갖다가 동원이 되어야 되느냐. 유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1톤을 옮기는데 10명이니까 정도가 드니까 400톤이니까 울산 언양 고인돌 400톤으로 오면 4,000명이 필요되는 거예요. 그 4,000명이 되면 그 당시에 뭐 가구당 5인 뭐 더 넘겠지만 한 사람 정도 장정이 참여한다고 그러면 이 가구가 한 2만 명이 있는 동네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우두머리가 고인돌을 갖다가 만들러 갖고 땀 흘리면서 가는데 도시락 싸갑니까? 고인돌을 주최하는 우두머리가 도시락 값은 대이죠. 근데 비교적 대형도를 적으면 한 2달 정도 걸립니다. 뭐 이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면 2달에 따져서 이 인원들을 다 먹여 살릴 사람은 어마어마한 적인데 여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고인돌이 있는 지역이나 이런 저기를 보면 10,000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그래갖고 그 이영문 교수가 이게 지금 고인돌의 그 아킬레스건이다. 우리나라는 몇백 톤 되는 적이 있는데 인구가 몇백 톤을 갖다가 끌 수 있는 게 이제 그만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그 키스트에 과학기술연구원에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그 계산을 한번 해보겠소. 그냥 사람 저기래 갖고
실제로는 계속 좀 뭐 하다가 한 3년 전에 이걸 계산을 해 봤습니다. 제가 수학으로 해갖고 좀 동원해서 만들었더니 이 400톤을 저거라는데 10명이 아니라 계산을 해 봤더니 10분의 1이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력화 끓임이라든가 이런 거 공학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러면 뭐느냐면 4,000명이 아니라 400명이면 가능하다. 그래서 그걸 논문도 발표하고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고인돌을 만드는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을 걸로 봅니다. 충분히. 그랬는데 이 고인돌이 우리가 뭐냐면 동이족이라고 그러니까 뭐 아마 동이족 해갖고 중국 가고 그러는 데는 거의 다 이걸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중국에서 가장 큰 고인돌입니다. 석봉산 고인돌인데 대충 기원전 20세기에서 15세기 뭐 이런 정도의 요령에 있는 고인돌인데 지금도 이 안이 제단이에요. 지금 이 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한 3,000년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상당히 후대입니다. 왜 그러니까 벽을 전부 다 연마를 했어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바로 옆에 있는데 석북령인데 마찬가지 고인들이 이렇게 대단한 것들이 이게 동이족에 있는 쪽에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연대의 문제인데 이게 한국 측에서 고인돌에 일반적으로 우리 측에서 남방에서 내려오는 거는 연대가 좀 낮습니다. 심지어는 삼국시대에도 이 남쪽에서 고인돌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늦게까지. 이게 평양 일대 고인돌을 보시면 이게 우리 상상을 초래를 합니다. 뭐냐면 거기다가 침천령, 오덕형, 묵방형이 있는데 침천령은 기원전 4,000년대 후박인기 기원전 5,00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오덕형은 3,000년 후박에서 기원전 2,000년. 뭐 묵방령도 3,000년 전반기 뭐 해갖고 4,000년대를 이어니까 단군 시대를 훨씬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그게 북방만 그러냐? 양수리에 두물머리 고인돌 뭐 잘 아실 겁니다. 이것도 4,000년 정도가 됩니다. 화순의 춘향면 대신리 고인돌도 2,500에서 기원전 2,000년, 4,000년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의 고인돌은 상상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이 간다. 아까 여기서 보면 한반도에서 가장 큰 북방식 고인돌입니다. 요거는 북한의 장리 2호인데 여기 있는 이거보다 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한국 싸우시는 분은 거의 다 보셨을 겁니다. 직접 가서 봤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 고인돌이 5,000년씩 되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얘기들이 하는데 고인돌의 기원이 어떻게 되느냐. 한국에서 이렇게 오래 나오고 나니까 기원이 항상 나와갖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한국이 잘 되는 거를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 저기를 하는데 기원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북방설입니다. 잘 알려지지만 영국의 스톤헨지인데 이게 보통 보니까 스톤헨지인데 4,800년, 5,000년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고인돌 5,000년. 그 다음서부터 얘기를 할 때 보니까 불란서의 까르나기인데 그냥 징그럽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몇 분의 1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건물들이 다 고인돌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알았어요. 옛날의 건물들. 그래서 가서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꽤 돌들이 고인돌이에요. 우리나라도 고인돌로 벽을 만든 데가 이제 많은데 옛날에 이런 내용을 몰랐죠. 그런 다음서부터 지금서부터 세계의 고인돌을 여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한 번씩 보죠. 유럽의 고인돌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아일랜드가 고인돌이 무지하게 많다고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북방식이죠. 이것도 북방식인데 약간 삐져 있죠. 아일랜드 고인돌입니다. 여기서 보면 노르웨이 위에 있는 거 노르웨이입니다. 우리도 이런 식의 이게 제주도에
뭐 이런 식이 있습니다. 고인돌이. 그 다음에 핀란드 고인돌입니다. 네덜란드 고인돌이고 위에요. 우리들이 뭐 익숙하죠. 내용적으로 이 밑에 있는 고인돌은 제주도의 위석식 고인돌하고 비슷합니다. 이건 포르투갈에 있습니다. 고인돌이 한번 사진으로서 한번 보시는. 그랬는데 이것이 북방석으로 해서 어느 사람들은 이제 북방에서 고인돌이 내려왔다. 그래갖고 우리가 때로 왜 했다고 그러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와 같은 유럽을 거쳐서 북방서에서 유래를 했다고 시베리아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오는 게 시베리아 카라스크 돌롤무덤과 뭐 비슷하고 유사함으로 북에서 전달한 걸로 비정을 한다. 아, 그랬는데 문제가 생기죠. 여기에서 돌롤무덤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의 그 동이족은 3500년으로 해서 훨씬 기원이 올라가는 데다가 돌무덤의 개념이 시베리아에서부터 몽골적으로 넘어온 거는 2000년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해서 기원 전후로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보니까 연대가 안 맞아요. 아니, 우리가 훨씬 높다는 거죠. 북방에서 고인돌이 지금까지도 내려왔다 하는 이런 얘기가 쏙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나온 게 김경병 박사고 말이다. 동남아시아에서부터 남방설로 올라온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우표에 나온 간판 스타인데 보시면 인도 마드라 뭐 이렇게 갖고 이쪽에서 보신 게 뭐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김병모 박사는 남방 쪽에서 올라왔다. 여기 인도에도 보시면 고인돌입니다. 근데 이게 고인돌이 그래도 좀 그럴듯하니까 이렇게 보면 글쎄 인도 애들은 고인돌 밑에서 휴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형태가 잘 없지만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에서도 고인돌 뭐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 고인돌 하는데 인도네시아는 지금도 고인돌 만듭니다. 그 얼마 전에 TV에서 그 고인돌 만드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걸 누가 만들었냐? 인도에서부터 사람들이 전수를 해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이 황성리 고인돌입니다. 황성리 제천에서 왔는데 황성리 고인돌의 인골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보시면 조영진 박사가 보시면 한국 사람 얼굴에 인도 사람입니다. 뭐 방방 뜨는 거죠. 인도에서 고인돌을 전수를 해 준 거다.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쪽에 인도 그건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때에 인도네시아, 열도,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서남아시아에서 이 밑에서부터 인도서부터 이렇게 쭉 해갖고 해류를 통해서 연안 이렇게 결결거려서 한국이 마지막 때다. 그래서 올라온 거다. 여기서 보시면 인도서부터 뭐 이 말레이시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인도네시아 뭐 이렇게 해서 한국, 일본까지로 넘어가요. 남방에서부터 한 거다. 이랬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김병범 박사가 얘기를 한 건 해류를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만 얘기를 했는데 해류가 뭐 올라가기만 합니까? 내려오기도 하죠. 실제로 일로 올라와요. 올라옵니다. 구로해류라고 해서 올라오는데 올라와서 이게 뭐 딴 데로 갑니까? 다시 내려오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만 간 게 아니라 그 내용을 해서 고인돌 분포에 해류 북상 아시아 고인돌 분포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이제 그리고 거기다가 인도 동남아시아 한반도 해양 지역의 고인돌 분포와 난생 신화의 지리적 분포가 일치한다. 뭐 등등 밑에서부터 올라왔다. 얘기를 해갖고 김병모 박사가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뭐 이래갖고 이제 많이들 이게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해류가 일방 통행이 아닙니다. 그래갖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소로리에서 10,000년이 넘는 곳에서 인도에 택도 없이 먼저가 나와요.
그럼 만년 전에 오고 인도 오고 벼구가 무슨 적이냐 뭐 이런 얘기도 소로리에서 이제 나온 거죠. 인도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이 고인돌의 역사가 너무 적어요. 우리는 5,000년인데 여기는 3,0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00년 오고 5,000년 오고 그 진짜 잽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황성리에 아까 여기에 보신 그 인도 사람하고 똑같은 그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왔는데 이 양반 2,000년밖에 안 돼요. 근데 고인돌은 5,000년 전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겁니다.